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매월 10만원만은 무조건 이 주식 사세요. 나중에 3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확대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매수를 해놨을 때 그게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국에는 성장성을 가지고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미국 시장의 CPI 수치가 상당히 잘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들을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PI는 앞으로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기저 효과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이 튀기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7%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들이 언제입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는 7.5까지 올라가고요. 이게 7.9, 8.5 이렇게 해서 8%에서 9%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CPI는 어떻게 봅니까? YOY로 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상반기에 튀어줬기 때문에 내년 1월달, 2월달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요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300원대 있죠. 이게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는 환율의 하단을 1150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300원대에서 천천히 어떻게 하락하면서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준다.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는 상당히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환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도 업종의 복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도 그 주도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주도 업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것들이 주도 업종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2차 전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방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전의 주도 업종들이 시장보다 더 크게 상승하고 높게 상승을 하느냐를 체크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한다? 이 주도 업종에 속한 종목들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내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은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한번 출렁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뭐한다? 현금을 조금 갖고 있다가 종목들 내려오면 일단은 주도 업종 쪽에서 조금 매수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도 업종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최근 들어서 한 2주 정도 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도 업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튬 관련주들이 중간에 약간 수급을 꼬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부터 조금 살펴보시면요. 리튬 가격의 급등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진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원체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수요 증가로 한번 올랐다가요. 여기서 2017년 공급 과잉 나왔죠. 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 나오면서 쭉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물류가 멈춰버리는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공급 부족 따라서 아주 폭발적인 가격
급등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저렇게 급등을 하니까 뭐가 올라갔습니까? 리튬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가 급등했죠? 먼저 WI가 급등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금양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하이드로 리튬까지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튬 테마의 실제 수혜를 과연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이 받을 것이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튬 하나에 집중을 하면서 모든 매출들이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기회이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금양과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리튬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고요. 가뜩이나 시장에는 지금 돈이 부족한데 얘네 둘이 수급을 다 빨아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훨씬 더 어려운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나오는 뉴스들이 뭐가 있습니까? 치솟던 리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뭐 엄청나게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천정부지로 치솟던 리튬 가격이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막 급락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유는 중국의 공급 상황에 따라서 내년 리튬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리튬 업체는 감펑 리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해외 광산 매입했죠. 그다음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지금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이런 리튬 화합물 생산률을 2020년 9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얼마까지 20만 톤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중국 업체들 뿐만 아니라 IRL 법안 때문에 한국 업체, 미국 업체 전부 다 여러 리튬 업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 양 이상으로 어디에서 중국 이외 호주라든지 아니면 칠레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롭게 광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재련 시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공급 과잉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튬 공급량들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이 매출의 원천, 그것도 유일한 원천이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은 원자재 관련주밖에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같이 올라가고요. 리튬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면 주가도 같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리튬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힘을 못 썼던 것은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초창기에 올라갔던 것들은 뭡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폐배터리에서 뽑아내는 리튬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들 수혜를 보겠네 라고 시장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수급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갔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금양, 하이드로 리튬이 치고 나가면서 폐배터리 쪽, 이쪽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과연 바뀐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이 안 좋아진 것이냐,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및 폐기 전기차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기차 판매량들은 2021년부터 시작해서 21년, 22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2030년, 2040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전기차의 판매량들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 결국에는 그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들이 수명이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청소기도 여러 번 충전과 방전을 하면은요,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배터리 수명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초창기에 나온 모델은 한 5년에서 7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20년 정도 수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2020년에 이렇게 시장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됐다. 그러면 2025년부터
아니면 2030년부터는 폐배터리의 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요게 이제 전기차 폐기되는 전기차의 대수인데 이 폐기되는 전기차 대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배터리의 처리 문제가 첫 번째는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폐배터리 관련 시장은요 매년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37%씩 성장하는 초고성장 시장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 급등을 할 때 2차 전지 시장이 고성장을 한다. 몇 퍼센트 성장이었죠? 연간 20에서 25%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몇 프로 성장? 한 40% 성장이거든요. 이만큼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를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에코프로나 LMF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렸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성장하는 게 바로 이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70에서 80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음 장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거의 600조 시장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럽을 필두로 해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법을 통해서 시장을 강제로 만들어주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제까지는 폐배터리를 대충 처리를 했습니다. 매립도 하고요. 그런데 환경 오염의 문제 또 자원 회수의 문제 때문에 각국에서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을 해라 그리고 매립하면 안 되고 재활용을 통해서 회수한 금속을 얼마만큼 써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연평균 33% 성장하고 요것도 37%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저거는 이제 옛날 자료고요. 최근 들어서는 얼마까지 600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50년까지 600조인데 요거는 SNE 리서치에서 나온 거예요.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4천억 밖에 안 됐습니다. 시장이 얼마 안 크죠. 근데 2025년에는 얼마? 3조 원까지 성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12조, 87조,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성이 있고 수익성을 가질 수 있을 때는 언제다? 2025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면 2023년이고요. 그러면 23년, 24년 지나면 2년 동안 뭔가 준비를 해놔야지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서 과거에는 구리라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 금속만 회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선 다양한 자원 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망간이나 아니면 구리와 같은 금속들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이 가격들을 보시면 니켈 가격도 리튬에 가려져서 그렇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발트도 역시나 뭐 급등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알루미늄 가격도 점점 올라가죠. 특히 알루미늄은 뭐 싸다고는 하지만 배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들어갑니까? 전기차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알루미늄 가격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도 전기차에는 2배 이상의 구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들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구리 가격은 더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에서 다시 구리를 뽑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될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요거 있죠. 포스코 케미칼도 폐배터리 진출을 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도전장을 냈다 뿐만 아니라 LG도 역시나 LG 그룹 차원에서 폐배터리 시장 진출을 했고요. 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요게 폐배터리죠. 자동차 밑에서 배터리를 띄어놔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니켈,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각국이 법을 통해서 이 폐배터리 활용을 강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적극적인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규제안들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법안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유럽연합 배터리 지침상 물질별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제 안에는 물질별로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2030년 1월 1일부터는요, 코발트는 재활용 원료 비중은 얼마? 12%, 납은 85%, 리튬은 4%, 니켈도 4%를 써야 됩니다. 재활용한 거를요. 그런데 5년 뒤에는 얼마가 됩니까? 코발트가 무려 20%까지 올라가고요. 리튬도 10%, 니켈도 12%, 거의 2배씩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규제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반드시 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재료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폐배터리 수거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수거율은 45%,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수거가 되고 절반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025년엔 65%, 2030년엔 70%로 높이려는 것들이 유럽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들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 개념도 이런 것들을 발표를 환경부에서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전기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이 소유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폐차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폐배터리는 누구 소유입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폐배터리가 발생이 되면 요것을 반납을 합니다. 어디다 반납해요?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입니다. 지금은 환경공단에서 4군데,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1군데,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점점 거점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전부 다 회수해서 보관을 하고요. 성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산업화 센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데, 여기서는 뭐 ES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 쓰겠죠. 배터리의 성능이 한 60% 이상만 남으면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쓰기가 어려워라고 판단이 들면 민간 쪽에 매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위탁 처리 매각을 하는데, 요게 재사용 업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ESS 이쪽으로 이제 판다든지, 아니면 물질 재활용 업체, 우리가 보는 종목들이 오늘 여기에 속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을 회수하게 하고요. 여기에는 정부에서 연구 지원 단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실증 연구 시설도 있고요. 성능 인검증 시스템도 만듭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교육 홍보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재활용 업체들이 이런 금속들을 회수를 한다면 이 재생원료를 배터리 제조사에 파는 이런 도식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이것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기업들이 MOU도 체결을 하고요. 아니면 공장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공장도 바로 옆에다가 지으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거죠. 폐배터리 재활용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폐기된 배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흐름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은요, 요렇게 들어오면요, 요거를 열 처리를 하고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물리적 전처리를 합니다. 물리적 전처리는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배터리를 일일이 분해를 하고요, 그거를 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손으로 뜯어낼 수 있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이런 중간재들은 뜯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배터리를 부셔요. 아주 가루를 냅니다. 그래서 블랙 매스라는 블랙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죠. 가루로 만들어서 이것을 건식 재련, 습식 재련 양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열 처리를 해서 습식 재련은 이 블랙 파우더, 블랙 매스에다가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용액을 쭉 집어넣으면 여기에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련의 공정을 통해서 뽑아내는 것들이고요. 건식 재련은 여기는
물로 태워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합금도 뽑아내고 뭐 슬래그도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습식 재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물리적인 전처리 이후에 바로 습식으로 가는 요 공정들이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식 재련 쪽은 아무래도 이 블랙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하는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습식 재련 업체들이 훨씬 더 강력한 성장들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배터리 재활용 밸류 체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정의 순서는 아까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죠. 배터리를 분리를 하고요. 여기서 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성능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재제조를 할 거냐 아니면 재사용을 할 거냐. 그래서 재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ESS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배터리 방전 완전히 하고요. 폐 배터리를 손으로 일일이 분해를 하고 요거를 파쇄해 가지고 아까 제가 블랙 매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파우더 형태로 만들고요. 자력 선별을 통해서 철 같은 것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을 건식 공정, 습식 공정 통해서 물질 회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 유미코 제일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미코가 지금 이렇게 수거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는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그 다음에 물질 회수 이렇게 밸류체인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들이 누구다? 유미코 쪽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떠냐? 인선 모터스가 있는데요. 인선 모터스는 인선 ENT의 자회사죠. 그래서 인선 ENT는 폐차를 모아 가지고요. 이 폐차를 분해하는 작업들, 수거하고 검사하는 요 작업들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기술이라는 업체도 있죠. 요것은 성능 검사하는 장비를 납품을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일테크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재제조에 있어서는 이지트로닉스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처리 쪽에는 누가 성일 하이텍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성일 하이텍과 물질 회수단에는 성일 하이텍, 세빅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영텍이라고 해서요. 유일 에너테크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에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웰크론 한텍이라든지 에코플랜트, IS동서 이런 업체들은 일부 공정에만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성일 하이텍과 세빅캠, 그 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주요 기업 간 폐배터리 사업 파트너십 현황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묶어놨는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영상 잠깐 멈추고 읽어보셔도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그림만 가지고도 말씀을 좀 드리면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 3사는 삼성 쪽이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SK 쪽이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LG 쪽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세 업체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과 함께 코업을 하는지를 보시면은요. 일단 삼성과 SK그룹은 누구와 엮여 있습니까? 바로 성일 하이텍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포스코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체적으로 뭘 합니까? 고려 아연과 라이사이클을 통해서, 이거 미국 업체예요. 라이사이클을 통해서 여기선 독자적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양쪽 업체, 삼성과 SK그룹에 모두 걸려있는 업체가 뭡니까? 바로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이 최근 들어서 리포트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수급들이 몰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아래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봤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뭔가는 하나 사야 된다고요. 왜 사야 된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 공지사항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강한 주식연구소라는 어플, 무료 어플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식성공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추천주가 올라가는데, 강한 주식연구소 어플이 가장 핫한 어플 중에 하나로 올라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추천주의 수익률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5일날 추천됐던 종목, 당일날 이렇게 급등들 나왔죠. DENT라는 종목이고요. 또 태경BK도 11월 29일날 추천이 됐는데, 추천되고 나서 다음날부터 몇 퍼센트, 26% 거의 상한가 한 방 나왔다라는 거죠. 또 한 종목 보면요, 모트렉스는 11월 30일 바로 다음날 추천됐는데, 추천하고 나서 11% 아주 가볍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12월 달에도 수익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로이스라는 종목 12월 5일 월요일날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한 이후에 몇 퍼센트 급등했습니까? 22% 급등하면서 20% 30% 수익은 굉장히 우습게 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어플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천주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수익들 내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 이슈와 시황에서는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요. 제가 차트 교육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파동들만 잘 공부하시면 스캘핑뿐만 아니라 주도 업종들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 영상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통해서 수익들 내고 계시니까요. 아직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일하이텍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국내에 유일하게 2차전지 리사이클링 일광 공정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파크가 있고요, 하이드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들어오면 방전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것을 해체해서 열처리를 가합니다. 1차 열처리를 가하고요, 이것을 부신다 그랬죠. 그래서 파우더로 만들어요. 그래서 배터리 파우더 만들어서 하이드로 센터에서 용액에 침출시킵니다. 그래서 용액을 부어가지고요, 이것을 걸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여과하고 저장을 해서 여기서 용매 추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액상이 나오고요, 결정화, 그 다음에 전해액, 이렇게 나눠가지고 기술력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게 성일하이텍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습식 재련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서 최고 품질, 국내 최대 규모로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공정은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내 리튬 소재화 성공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배터리 파우더 기준으로 회수율이 95%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5대 소재를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하이드로 센터 신공장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를 했는데, 1공장, 2공장 이미 돌아가고 있고요. 제3공장도 신축 예정인데, 이 3공장의 캐파는 굉장히 큽니다. 코발트가 80톤, 그 다음에 니켈은 8,600톤에 달하고요. 리튬도 7,000톤 정도. 그래서 생산 가능 전기차 수량은 약 30만 대,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4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2025년까지는요, 약 5천억 수준의 연간 캐파, 그러면은 상당히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성일하이텍은 일광 공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기술도 있고요, 파일럿 제품 생산하고 상용화 기술 고도화하고 대량 양산까지 성공을 했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아직까지는 파일럿 단계, 그러니까 시험 생산 단계라는 거죠. 보시면은 2023년 12월, 2023년 1분기, 2023년, 그래서 아직까지는 준공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성일하이텍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까지 성일하이텍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시장 선점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제품별, 고객별 매출 비중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463억에 불과했었는데 이게 한 50% 늘었죠. 그리고 나서 100%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코발트, 니켈, 리튬도 뽑고요. 구리, 망간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엔드 유저별 매출 비중을 보면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납품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일하이텍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급락하다가 뉴스 한 방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이겁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성일하이텍의 폐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다,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전에는 성일하이텍이 삼성 SDI 쪽이었어요. 그런데 삼성 SDI는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죠. 3위권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뭐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중소형 쪽에서는 세계 1위입니다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3위권이죠. 그런데 2위권인 SK까지 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성일하이텍이 규모의 경제를 더 달성할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장중에는 뭐 VI까지 걸리는 모습을 보였고, 추세를 돌려놓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영국의 FTSE 지수도 편입 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일하이텍만 아마 편입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입되기 이전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성일하이텍의 파동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차트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리튬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리튬 가격이 급등하면서 리튬 테마를 탔었는데, 이때 더 치고 나간 게 뭐예요? 금양하고 하이드로 리튬이었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수급들이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매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급이 그러니까 매수세가 완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완전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처럼 됐었는데, 그러면서 질질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강력한 수급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VI 걸리고 좀 빠지는 듯 했지만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일단 지지선들 이탈했던 구간들을 다시 갖다 붙여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분봉 차트로 쪼개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한번 바닥을 잡았고요. 쌍바닥 잡고 나서 급등, 이렇게 21선 안착하죠. 그리고 나서 볼린저 밴드까지 돌파했다.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 4번이 진행 중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속적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성일하이텍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땠습니까? 외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었습니다. 10만 주가 나갔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5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도 3만 주 들어오면서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분봉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추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대 여기를 돌파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들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일하이텍은 일단 기술적 단타 개념으로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일하이텍은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튀면은 아주 가볍게 툭툭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단타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 맞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13만원대 중반에서 14만원대까지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다? 성장성과 앞으로 중장기적인 시장의 확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나왔던 17만원대 근처의 고점도 벗겨내면서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면서 시총 부담감들은 있지만 성일하이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고 시장 선도하는 선도 업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세비캠이 되겠습니다. 이 세비캠은 약간 다른 공정을 가지고 있죠. 성일하이텍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 전구체 복합의 공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재활용 양극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양극재를 가지고 침출 중화 공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이온암의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용매 추출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튜닝 공정을 통해서 전구체를 바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우리 성일하이텍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니켈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금속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죠. 그죠?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전구체를 튜닝하면서 전구체 복합액을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냐면 유가금속 회수율이 95% 정도 되고요. 공정 간소화를 통해서 매출 원가율 68%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88%. 그러면 남는 게 몇 프로예요? 12%에서 이것저것 띄면은 적자를 볼 수도 있는데 원가율이 68%다. 굉장히 수익 구조도 잘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하이니켈 공정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전구체 복합액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 입장에서는 다시 니켈 이런 금속들을 사와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세비캠에서 가져온 전구체 복합액을 통해서 바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핵심 경쟁력은요, 고상 제품 대비 높은 활용성과 우수한 원가 경쟁력.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액상 형태입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고체 형태, 이렇게 금속들을 뽑아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별도 공정을 거쳐서 다시 전구체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침출 공정하고 용매 추출하고 튜닝 공정하고, 그래서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 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세비캠의 차트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자, 세비캠의 차트는 성일 하이텍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지선들이었죠. 그래서 바닥 한번 잡았고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지지가 걸려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때 지수도 좋지가 않았죠. 그러면서 이탈하고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전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 장대 양봉거래량이 한번 딱 터져주면서 이 매물들, 여기에 이제 쌓여있는 매물들을 손바뀜하는 과정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하게 세비캠을 살 이유는 없고요. 어디에서 본다? 장대 양봉 나오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면서 11만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물을 손바뀜 시켜주는 과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비캠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도 기술력에 있어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주로 만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장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액을 집어넣는 주액기도 있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었으면 마지막에 요 안에다가 전해액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하고 분리막 있고 뭐 그런데 요 안에다가 전해액을 넣는 주액기, 요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웰딩 장비라든지 아니면 롤 프레스, 젤리 롤 프레스, 패키징 장비, 그 다음에 디게싱 장비. 요게 이제 가스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 가스를 빼주는 디게싱 장비거든요. 요거는 뭐 많은 업체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기술도 있고 뭐 SFA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만 만드는데 이렇게 디게싱 장비, 그리고 셀 프레스, 이런 장비들을 전부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을 2차 전지 장비업체라고만 알고 계신데 폐배터리 쪽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에 성능검사 장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에서 띄어져 와가지고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요, 60% 이상의 성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재사용, 리유즈로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리사이클링으로 가야 되는데 요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한국환경공단 4개 권역별 폐배터리 반납센터에 이 장비들을 납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수한 폐배터리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장비 매출과 함께 배터리 매출도 나온다. 그러면 실적 면에 있어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기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하나기술은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때도 오히려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지지 라인들을 형성을 하고 있죠. 자, 8월 달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저항권들 전부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여기 저항,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권을 한 방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번 바닥 잡는 구간 나왔고, 여기 2번 나왔고, 3번 나왔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4번 파동이 나오는데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5번과 6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옆으로 기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서 다시 1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버티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 보시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수렴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기적으로 매수가 툭툭툭툭 들어오면서 단타거리도 좀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보시면은 요깁니다. 이전에 나왔던 고점부를 돌파 시도하다가 지금 돌파가 안 되고 막히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막히면은 원래는 주가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방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 붙여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돌파 나옵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파동을 보시면은 여기가 1번이죠. 역별 전저점 이탈, 그리고 바닥을 잡았습니다. 쌍바닥 잡았고요. 2번 나왔고, 3번에서 이렇게 4번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4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어디 5번으로 지금 계속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캔과는 달리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매수 들어가도 되는 구간들로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요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서 박스권의 하단부, 그러면 살살 분할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단타 보시는 분들은 75,000원까지 가는 거예요. 전고점대 저항도 있고 볼린저 밴드의 저항도 있고, 하지만 여기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신고가 흐름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기술은 장비 매출, 그 다음에 폐배터리 쪽 까지 합쳐지면서 성장성들이 좀 보이는 종목이다. 그래서 하나기술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